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이 연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대출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 남 얘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가족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한 가지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왜 결코 남의 일이 아닌지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보내고 설거지 끝내고 이제 저녁 준비나 할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채반 위에서 햇빛을 받으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춧가루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병원에서 걸려온 건가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 다니는 중이었거든요. 여보세요? 고객님, 참빛은행입니다. 박영자 고객님 맞으시죠?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박영자인데요. 고객님, 현재 신용대출 연체가 3개월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 순간 귓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연체? 신용대출? 저는 평생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늙어서도 아들 학교 보낼 때 조금 어려웠지만 그때도 친척한테 빌려서 갚았지 은행 문턱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빚 없이 산다는 것.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신용대출 1억 원이 실행됐고 현재 원리금 상환이 3개월째 중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연체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11월 그때가 언제였지? 손주 돌 지나고 지은이가 집을 구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때였습니다. 저는 손주 봐주느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복비 얼마, 계약금 언제까지, 이사 날짜는 언제로 할까? 그런 얘기들. 아니, 전 정말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법적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적 조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그만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집게가 베란다 바닥을 굴러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전화기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서류 확인하시고 본인이 아니시면 그때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 아래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모두에게는 저만 빼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1억 원, 연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할 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착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은행에서 실수한 거겠지. 동명이인이 있나? 박영자가 흔한 이름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밥을 차려줘야 했습니다. 손주도 곧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금치도 있고 두부도 있고 고등어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뭘 할지 바로 정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멍하니 냉장고 앞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그 번호. 포털에 검색해보니 실제 은행 지점 번호가 맞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는 건가요? 누가? 왜? 어떻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불안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았다는 자부심이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을 텐데 오늘은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반. 지은이가 퇴근하면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혹시 지은이가 알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설마.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지은이는 똑똑하고 착한 애야. 손주도 잘 보살피고 저한테도 잘하고. 하지만 2022년 11월 그때 지은이가 집 계약한다고 바빴던 게 기억났습니다. 매일 부동산 다니고 서류 준비하고 은행 다니고 그때 저한테 부탁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 무렵엔 손주가 돌진하고 막 걷기 시작할 때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손주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손주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쾌활한 목소리. 5살 아이의 맑은 에너지. 저는 얼른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유진이 왔어? 유치원 재밌었어? 네, 오늘 그림 그렸어요. 아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빨간 집, 노란 애, 초록 나무. 그리고 3명의 사람. 엄마, 아빠, 그리고 유진이.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세계에서 저는 배경이었습니다. 밥 해주고, 재워주고, 유치원 데려다주는 사람. 그림 속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우와, 우리 유진이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냉장고에 붙여놓을까? 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 저는 그 온기에
잠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의 무거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받은 전화, 대출 1억 원의 연체,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만들어진 밥상이었습니다. 맛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함으로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찌개가 끓는지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연체 3개월, 법적 조치.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업무복을 입은 채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뒤따라 들어오며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 왔니? 씻고 얼른 밥 먹자. 제 목소리가 평소와 같은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는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훈이는 밥을 푸며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이 어쩌고, 프로젝트가 어쩌고, 평소처럼 푸념 섞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손주 유진이 옆에 앉아 밥을 떠먹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만 있을 뿐,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떴는데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겠더군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39살. 큰 회사 다니는 똑똑한 며느리. 손주를 잘 키우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존댓말 쓰는 며느리. 결혼한 지 7년 동안 큰 불만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내가 얼마나 알까? 7년을 같이 살았지만 정말 아는 걸까?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은 어떤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사를 거의 못 하셨네요. 지은이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걱정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던데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소와 똑같아 보이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술 더 떠먹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 해. 직접 확인해 봐야 해.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지은이가 한 거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손주는, 아들은, 이 가족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는 손만 계속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릇을 씻고 행주질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은이와 도훈이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유진이가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혹시 내가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까? 요즘 뭐 하려고 부엌에 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아니야. 1억 원이야. 그런 큰 돈을 깜빡할 리가 없어. 그럼 누가? 며느리? 아들? 아니면 정말 모르는 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도용한 걸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22년 가을.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 손주 돌잔치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여기 도장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집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래요. 이게 뭔데? 아, 그냥 가족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전세 대출 받을 때 보증 서는 거 있잖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라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안경 쓰고 작은 글씨 읽는 것도 귀찮았고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대출 서류였을까?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추웠습니다. 11월 밤인데 난방을 켜놨는데도 속에서부터 냉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다시 바로 누웠다가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못 잤는데도 눈이 떠졌습니다. 몸도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습니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늙어가고 있는 거겠죠. 아들 내외를 출근시키고 손주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평소처럼 인사하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유진아, 유치원 잘 다녀와. 할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할머니 안녕.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며느리가 정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손주 엄마를,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가족이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장 보러 가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통장, 생활비 받는 통장, 적금 통장. 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이상한 돈이 들어온 것도 나간 것도 없었습니다. 잔액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정말 대출이 있는 걸까? 제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 걸까?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통장이 은행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는데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가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알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고 긴 한숨.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어렵게 살았어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름으로 1억 원이 빚이 되어 있다니.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불안해서 그런가, 알 수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오늘은 30분을 걸어도 다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돌덩이를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번호표 뽑고 줄 서고 창구에서 업무 보는 사람들. 평범한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11월인데도 은행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후끈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B-47. 앞에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로 살 집을 상상하고 있는 걸까요? 저쪽에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연금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과 큰 소리로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귀가 어두우신가 봅니다. 직원이 참을성 있게 여러 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바뀔 때마다 띵동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일로 은행에 왔습니다. 저도 제 일로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난 빚을 확인하러 시계를 봤습니다. 20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래 기다린다고 짜증이 났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더디 가길 바랐습니다. 차라리 오래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확인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B-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대로 걷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그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침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왔더니 목이 칼칼했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참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확인하듯 스크롤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객님, 2022년 11월 8일에 실행된 신용대출 1억 원 있으시네요. 현재 3개월 연체 상태고요.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1억 원. 그것도 연체까지.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억.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 제 월급이 100만 원이었을 때 100개월치 월급. 8년이 넘는 시간. 그 돈이 제 이름으로 빚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게 맞나요? 물어보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착오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직원은 서류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장, 2장, 3장. 여러 장의 서류가 쌓였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대출 신청서입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여러 곳에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본인 서명란, 인감날일란,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다 적혀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고객님 신분증 사본하고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어 있고요. 대출 실행 당일 본인 확인 전화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본인 확인 전화?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혹시 받았는데 잊어버린 걸까요? 그때 손주 돌보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전화를 받고도 대충 응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은님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대출 실행 당일 바로 이체되었네요. 이지은, 제 며느리.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행 안의 웅성거림, 창구 직원들의 목소리, 번호표 뽑는 기계 소리. 모든 게 물속에 있는 것처럼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고객님,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물 한 잔 드릴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럼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연체된 금액부터 납부해야 한다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라면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의도용은 범죄라고. 경찰 신고, 명의도용, 범죄. 그 단어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주 엄마를, 7년을 함께 산 가족을.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입구 근처 기둥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추운지 더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대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다 제 것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그날이 정확히 언제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그때. 손주 돌잔치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바쁘게 부동산을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었죠. 어머니, 오늘 집 보러 가요. 어머니, 계약금 준비해야 해요. 어머니, 은행에 서류 제출해야 해요. 그때 제가 손주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퇴근하고도 부동산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손주 재우고 밥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1월 초순쯤이었을 겁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퇴근하고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거라서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때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막 잠들려는 참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흔들어서 겨우 재우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집 계약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서래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지금 유진이 막 잠들려고 하는데. 어머니, 빨리 좀 해주세요. 내일까지 제출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집 못 잡아요. 이 집 놓치면 안 돼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짜 조급함인 줄 알았습니다. 집 구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았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거기 놔둬. 유진이 재우고 찍어줄게. 아니에요. 지금 찍어주세요. 제가 바로 가져가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제출해야 한대요. 결국 손주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유진이가 끙끙거렸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쿠션을 옆에 놓고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빽빽한 글씨들, 작은 활자들. 안경을 쓰고 봐야 했는데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깰까봐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거 전세대출 보증 서는 거 맞지? 네, 맞아요. 빨리 찍어주세요. 여기요. 지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3군데였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은이가 가리키는 대로 1번, 2번, 3번.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어디 있으세요? 서랍에 있어. 가져가. 지은이는 서랍을 열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가져갔습니다. 미리 떼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딸 선미가 필요할 때 쓰라고 몇 장 떼어놓으라고 해서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손주한테 가서 토닥이며 재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1억 원을 빌리는 서류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69년을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금액. 그 돈이 제 이름으로 제 모르게 빚이 되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기억을 떠올리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서라고 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며느리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제 도장을 받아내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억이나.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었을까요? 왜 그때 서류를 제대로 안 읽었을까? 왜 그냥 믿어버렸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선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새언니가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그럼 딸은 뭐라고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빠한테 따지라고 할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순간 이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준비, 청소, 빨래, 평소처럼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 얼굴을 보고도 결국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오늘은 1시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도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출근했고 손주는 유치원에 있고 저 혼자였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어제도 오늘 아침도 안 나던 눈물이 이제야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가족을 믿었는데, 며느리를 믿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평소 같으면 이걸로 간단히 점심을 먹었을 겁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뭘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 서류들. 소파에 펼쳐놓았습니다. 1장, 2장, 3장, 6장이 넘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작은 글씨까지 다 읽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차주 박영자, 주민등록번호 제 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 1억 원, 이자율 연 4.5%,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기간 5년,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 서명처럼 보이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박영자, 삐뚤삐뚤한 글씨. 제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장은 확실히 제 것이었습니다.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그 도장. 신분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앞뒤가 다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것.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인감도장이 찍힌 공식 서류.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 이지은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린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본인 확인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일시 2022년 11월 7일 오후 3시 27분. 통화 시간 1분 32초. 본인 확인 완료. 그날 오후 3시 27분.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손주 유치원 데리러 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나 TV를 보고 있었거나 전화가 왔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면 보통 안 받는데 혹시 그날은 받았나요? 받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박영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무슨 전화인지도 모르고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수많은 평범한 하루들 중 하나. 그 평범한 하루에 제 이름으로 1억 원이 빌려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었습니다. 대출 신청서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제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영자. 이 글씨 제가 쓴 게 맞나요? 평소 제 글씨보다 조금 더 떨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 글씨라고 믿을만 했습니다. 그때 손주를 안고 있었으니까. 서두르느라 대충 썼으니까. 그래서 떨렸을 겁니다. 도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급하게 찍었으니까. 모든 게 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손주가 자려고 할 때, 제가 서두를 수밖에 없을 때, 안경도 안 쓰고 있을 때, 그때를 노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며느리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선명해졌다가 반복했습니다. 평생을 빚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렵게 살았어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빚은 안 졌습니다. 친척한테 빌려서 갚았지 은행 문턱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69살에 1억 원 빚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1억. 제가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돈. 연금으로는 이자도 못 갚을 돈. 그 빚이 제 이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며느리 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다가 그 웃음이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할까요? 이게 뭐냐고, 왜 이랬느냐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 할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야 할까요? 평소처럼 손주를 안아주고 웃어주고 간식을 챙겨줘야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헬쑥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인연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치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마주치는 아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할머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주 데리러 가세요?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제 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손주 데리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영자씨.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손주 보느라 힘드시죠? 우리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귀엽잖아요. 힘들어도 예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귀엽죠. 손주 엄마는 어떤가요? 손주 엄마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여전히 귀여운 손주인가요? 유치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어나오는 모습.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얼굴. 할머니, 우리 유진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운 몸, 따뜻한 체온. 손주는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네 탔어요. 엄청 높이 탔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 대단하네. 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손주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은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우유하고 과자. 유진이는 TV를 보며 먹었습니다. 만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밥을 줘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돼지고기, 양파, 감자,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요? 며느리가 저를 속였는데,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며느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손주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빈 컵을 들고, 응, 할머니가 따라줄게.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주는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를 계속 썰었습니다. 감자를 껍질을 벗겼습니다. 돼지고기를 썰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오셨어요.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평소와 같았을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소와 똑같아 보이는 며느리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은행에 갔다 온 걸, 진실을 알아버린 걸, 저녁 거의 다 됐네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쉬세요.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얼굴로 웃으며 제 이름으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냥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며느리, 고맙다고 말하는 며느리, 저한테 잘해주는 며느리,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며느리한테 따져야 할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면 며느리는 범죄자가 됩니다. 손주는 엄마를 잃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이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인연들. 그걸 제 손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 방에서는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방도 조용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말이라 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잠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고 혼자 앉아 있고 생각만 하고 답은 안 나오고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벌을 받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매일 밤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해야겠다.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증거로. 아니면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샀던 건데 쓰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표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였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 굴러다니던 볼펜이었습니다. 잉크가 나오나 시험해 봤습니다.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얀 페이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빈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썼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1억 원. 2022년 11월에 받았다고 한다. 나는 그때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며느리가 형식적인 거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공책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파란 잉크가 물에 번지듯 퍼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법보다 사람을 믿었다. 가족을 믿었다. 그게 잘못이었나? 펜을 멈췄습니다. 잘못이었을까요? 가족을 믿은 게? 아니,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순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착하게만 본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며느리는 범죄자가 된다. 손주는 엄마를 잃는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아직은 그 단어를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글로 쓰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왜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빚은 여전히 있고 며느리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공책이 있으니까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쓰기로 했습니다. 이 일기장에 아무도 모르게 제 진심을, 제 고통을, 제 선택을.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다시 평소처럼 움직여야 하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쓰기도 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길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있었던 일, 그날 느꼈던 감정들을 짧게 적었습니다. 11월 14일. 오늘도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짓말 같다. 11월 15일.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연체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 11월 16일.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매일 몇 줄씩 적었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만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쓰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쓰고 나면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공책이 저를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쓰세요? 일기 같은 거요? 놀라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일기장을 봤나? 그냥 끄적이는 거야. 요즘 어머니 방에서 뭔가 쓰시는 소리가 자주 들려서요. 좋은 일이에요. 일기 쓰면 건강에도 좋대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생각 정리하는 거야. 멋지세요, 어머니. 저도 일기 쓰려고 했는데 맨날 작심삼일이에요.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칭찬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이 매일 적혀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11월 20일. 며느리가 내가 일기 쓰는 걸 알았다. 좋은 일이라고 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했다. 이 일기에 내 얘기가 가득한 줄도 모르고 공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기를 언젠가 누가 볼까요? 딸이 볼까요? 아들이 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볼까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록은 남기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제 마음을, 이 모든 것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출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4개월째라고 했습니다.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법적 조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 조치.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보셨어요?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들이 그랬습니다. 깊이 캐묻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에 같이 병원 가드릴까요? 요즘 정말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어요. 살도 빠지신 것 같고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걱정되는데. 그냥 한 번만 검진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일까?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연기일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11월 24일. 며느리가 병원 가자고 했다. 걱정된다고 했다. 진짜 걱정일까? 내 이름으로 1억 원 빚을 만든 사람이 나를 걱정할까?
아니면 내가 아파 죽기를 바라는 걸까? 그럼 빚도 사라지니까. 그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멈췄습니다. 너무 나쁜 생각일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빚도 없어지니까. 며느리한테는 그게 편할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며느리도 사람이니까. 7년을 함께 산 가족이니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말이다. 다시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유가 뭐든 잘못은 잘못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 어리석은 걸까?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저도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평소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며느리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손주 앞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일기장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 제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모두 잎을 떨구었습니다. 저도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입술이 바짝 마른 얼굴.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매일 썼습니다. 짧게라도 썼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2월 3일.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다. 법적 조치 시작된다고. 무섭다. 12월 5일. 며느리가 웃으며 저녁 맛있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했다. 거짓말 놀이. 12월 7일. 손주가 할머니 왜 밥 안 먹냐고 물었다. 배 안 고프다고 했다. 사실은 목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딸 선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가 엄마 안색이 안 좋다고 했다면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시골에서 2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딸한테라도 말해야 할까요?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버렸습니다. 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던 일,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일, 며느리 이름으로 돈이 간 것,
2022년 가을에 도장을 찍어줬던 일. 모든 것을 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명의도용이라고, 범죄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빚 없이 사신 게 자랑이었는데 지금 1억 원 빚쟁이가 되어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지만 아직은 못하겠다고. 손주는 어떻게 하냐고. 가족이라고. 딸이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야 하냐고. 가족이 이래도 되냐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네 가족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고.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저. 손주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빠진 얼굴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식탁 위에서 움찔거렸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 돈 어디에 쓴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이야. 1억 원. 그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대답해. 어디에 쓴 거야? 1억 원을 어디에 썼어? 아들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 때문에.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친정 오빠? 무슨 소리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오빠가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채권자들이 친정집까지 찾아오고 엄마 아빠가 집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친정 오빠, 친정집, 그 돈이 친정으로 간 겁니까? 그럼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서 친정 빚을 갚아준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어머니 명의로 했어?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친정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쓴 거야? 허락도 안 받고.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의 빚. 제 이름으로 진 1억 원이 며느리 친정으로 간 겁니다. 그럼 그 돈 갚을 계획은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갚으려고 했어요.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작년에 회사에서 월급이 깎이고 물가는 오르고 못 갚게 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말했어야지. 왜 혼자 숨긴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세금 때문이었다고,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갚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몰래 쓴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우리 방으로 가자.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42년을 키운 아들. 지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는 아들.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42살 어른이,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선택을 기다리며 그날 밤 모두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도 켜지 않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2월 14일 며느리가 이유를 말했다. 친정 오빠 때문이었다고. 사업 망해서 빚이 많았다고. 내 이름으로 진 1억 원이 며느리 친정으로 갔다. 펜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선택해야 할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만 깨어서 이 어둠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만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주만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까요? 매일 밤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기만 썼습니다. 12월 16일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나도 돌렸다. 12월 18일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5개월째 연체. 법적 조치 임박. 어떻게 해야 하나. 12월 20일 손주가 할머니 왜 안 웃냐고 물었다. 웃어줬다. 억지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손주는 이미 잠들었고 아들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퀭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무릎 꿇는 거 보기 싫어.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들.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사본.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박영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어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전세 사는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 사기도 많아서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1억 원 대출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친정 빚만 갚은 게 아니에요. 일부는 친정에 주고 나머지는 이 집 사는데 보탰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매매 금액 3억 5천만 원.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원. 중도금 1억 원 안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금. 며느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도금을 제 명의 대출로 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며느리 적금, 아들 적금, 친정에서 조금 보탠 돈으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소유자 박영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집 한 채 없이 사셨잖아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언젠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고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았다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푸념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갚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고 다 갚으면 그때 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월급이 깎였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대출금 갚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말하면 화를 내실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제 이름을 쓴 것을 용서 못 하실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제 명의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오빠 빚 갚은 건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시면 받아들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만은 어머니 거예요. 진짜 어머니 명의로 샀어요. 제가 갚으려고 했던 건 맞아요. 실패했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을 사주려고 했다는 것, 대출금을 직접 갚으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잘못도 분명했습니다. 허락 없이 제 이름을 쓴 것, 친정 빚을 갚는데 일부를 쓴 것,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 복잡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화를 내야 할까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받아들일게요. 며느리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소유자 박영자. 제 이름.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손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2월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2월 23일. 며느리가 서류를 보여줬다. 이 집이 내 명이란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산 집이란다. 대출도 갚으려고 했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펜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악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금.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은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출금은 며느리가 책임지고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와 며느리 사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갚았습니다. 아들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연금에서 조금씩 보탰습니다. 가족이 함께 빚을 갚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 썼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날들을 기록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아가는 과정도 적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도 적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대출금 처음으로 100만 원 갚았다. 며느리가 기뻐했다.
나도 조금 마음이 놓였다. 2026년 7월 2일. 손주 초등학교 입학.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편지를 줬다. 그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2027년 11월 10일. 내 생일. 가족들이 케이크를 사왔다. 며느리가 만든 미역국을 먹었다. 짠 것 같았지만 맛있다고 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또다시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반복되었고, 우리 가족도 평범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2028년 봄이 되었습니다. 손주 유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살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왔습니다. 손주가 학교 끝나고 바로 왔는지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해도 된대.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심심해요. 할머니 밥이 그리워요. 그래, 우리 유진이. 할머니 곧 갈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며느리와 손주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손주는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문득 집에 두고 온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파란 공책. 그 안에 적힌 3년간의 기록들. 며느리가 볼까요? 아들이 볼까요? 아니면 손주가 볼까요? 언젠가 누군가는 보겠지요. 그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를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어리석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대출금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빚을 갚아갔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70이 넘고 75이 되고 마침내 2030년 겨울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32년 봄이었습니다. 손주 유진이는 이제 15살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 엄마보다도 컸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이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가끔 청소만 했습니다. 오늘은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안경, 도장, 통장.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유진이가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파란색 표지, 코팅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해진 공책. 유진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2025년 11월 13일.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 유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계속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할머니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의 기록. 은행에서 전화가 왔던 날. 혼자 고민하던 밤들. 진실을 알게 된 날. 가족들에게 말한 날. 며느리가 서류를 보여준 날.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대출금을 갚아가던 날들.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페이지를 넘기며 할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2028년 4월 10일.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대출금이 반쯤 갚아졌다. 며느리가 열심히 갚고 있다. 나도 조금씩 돕고 있다. 아들도 돕고 있다. 가족이 함께 갚고 있다. 힘들지만 함께라서 견딜만하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나는 끝내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공책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글씨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유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얼마나 이 가족을 사랑했는지, 할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유진이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래, 유진아? 왜 울어? 엄마. 이거. 유진이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공책을 알아본 겁니다. 본 적은 없었지만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공책을 함께 봤습니다.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머니가 용서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엄마가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안에는 한 여자의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보다 가족을 선택한 여자, 용서를 선택한 여자, 사랑을 선택한 여자, 69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한 시어머니의, 한 할머니의 기록.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할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아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이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예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 이 가족을 지켜주신 것,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유진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유진이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저 별 어딘가에서 이 가족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웃고 계실 거라고. 할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가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